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또 카페쇼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한번 다녀오셨는데? 뭐 한 3, 4년 만에 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오랜만에 또 만나 뵙고 또 구독자분들이랑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파나하우스에서 커피 내려주셨는데 구독자분들 진짜 많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SCAJ에서 우리가 SAP 회장 헌터를 만났잖아요. 근데 헌터가 가볍게 파나마 부스 카페쇼에 나오는데 와서 커피 한 잔 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카페쇼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다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베스트 오브 파나마 샘플 시켰을 때 블렌딩 돼서 온 커피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쓸까 하다가 SAP에서 다시 보내줬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세계 어딜 가서도 진짜 맛볼 수 없는 엄청 맛있는 커피들이 블렌딩 돼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 내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갔죠. 카페쇼 다녀오셨는데 구독자님들께 좀 알려드릴 만한 커피 트렌드가 좀 있을까요? 카페쇼 다녀오고 난 다음 느낀 거라기보다는 커피씬에 있으면서 좀 느낀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B2C 시장의 성장. 카페쇼도 커피 엘리라고 매년 이제 스몰 로스터리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스, 그런 세션이 있잖아요. 그 커피 엘리 자체가 계속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근데 그 기점을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시점부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이 성장한 시점도 그쯤부터예요. 예전에는 커피들을 카페에 가서 소비하는 소비 형태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확실히 홈카페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B2C 시장이 훨씬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쇼도 확실히 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좀 일반 관람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옛날에 카페쇼를 생각해보면은 커피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카페 예비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머신 회사라든지 아니면 시럽소스 회사라든지 일부 로스터분들이 도소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상업용 머신들이 많이 팔리고 이런 게 되게 활발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 카페쇼가 원두 로스터리들이 이제 오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원두를 영업하는 거라기보다는 싱글 오리진 커피들 그리고 아주 작은 200g, 100g, 20g, 50g 용량의 홈카페 유저들을 위한 라인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다른 점 중에 하나였고 그런 라인업들이 많아지는 것들 보니까 확실히 B2C 시장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카페쇼도 카페쇼지만 얼마 전에 우리 SCAJ 갔다 왔잖아요. 도쿄에서 하는 가장 큰 스페셜티 커피 행사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커피 엘리와 동일하게 로스빌리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로스빌리지가 매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도 한국이랑 비슷해. 로스빌리지의 관람객이 점점 더 늘어나고 로스빌리지 스페이스 자체도 계속해서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쇼도 그렇고 SCAJ도 그렇고 매년 관람객 자체는 는데요. 근데 요즘에 머신 회사들이나 뭐 유통 회사들이나 미팅 해보면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창업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 먹는 구매력은 정체하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프로세싱의 선호 현상이 있다. 카페쇼라든지 로설들이 많이 모여있는 행사 갔을 때 원두 라인업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트렌드를 좀 볼 수 있거든요. 1년 전부터 좀 시작된 것 같은데 쓱 둘러봤을 때 확실히 가공이 다채로운 커피들 그런 커피들보다는 워시드나 내추럴 커피가 확실히 많이 보였고 그 중에 품종으로 따지면은 게이샤라든지 좀 하이엔드 품종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때 예전 아무래도 뭐 가양 커피라든지 무산소 발효인데 그 발효 시간이 굉장히 긴 굉장히 펑키한 커피들이 많았어요. 근 2, 3년간에 한국 커피 시장에서는 진짜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대부분 업체가 가양을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그 가양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 그리고 그런 무산소 발효라든지 펑키한 커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약간 자연스러운 결 쪽에 많이 간 커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로빅 발효도 많이 해봤자 뭐 48시간 정도? 진짜 많이 해봤자 72시간, 100시간 넘어가는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에너로빅을 하더라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품종 고유의 향미를 약간 해치지 않고 부스트 시켜줄 정도로만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살짝 가미될 정도로만. 그러니까 되게 입안에서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직선적이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느낌의 커피 라인업이 굉장히 많았다. 그게 좀 굉장히 특이점이었고 이상하게 또 오히려 SJJ 갔을 때는 가양 커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양이 막 진짜 야 나 가양이야 약간 이런 커피들보다는 이거 가양인데 자연스럽게 됐다 이런 가양들 있잖아요. 핑크 샴페인 그거 진짜 많죠. 한국이 조금 더 트레디셔널한 가공을 거친 커피들이 많았고 일본이 좀 펑키한 커피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급격한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심지어 제가 산지에 갔을 때도 농부들도 그랬다니까요. 파나마 농장주들이 진짜 민감해요. 그 소비자 반응에. 예를 들어 라마스투스의 엘리다 윌포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AST라고 하죠. 엘리다 농장에서 많이 가공을 했는데 굉장히 펑키했잖아요. 알콜릭한 느낌도 들고 카카오 닙스가 엄청 막 잔뜩 팍 치고 들어오는 커피들. 그런 커피들이 트렌드다 보니까 라마스투스 막 엄청 많이 했는데 요즘에 고객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펑키한 거 좋아하지 않아. 요즘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워시드 커피라든지 내추럴 커피를 더 좋아해 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고 하이엔드 커피들이 확실히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하이엔드 커피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카페를 운영해.
그러면 내가 커피를 고를 때 이 커피를 다시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커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원가를 아껴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고 좋은 커피들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최종 소비자는 다르거든요. B2C 시장은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거기 때문에 가격에 좀 더 덜 민감하지. 비싼 커피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런 하이엔드를 다루면 브랜딩이 좋거든요. 하이엔드면 하이엔드일수록 사람들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진이 많이 남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사실 저희도 파나마생도 수입하고 옥션에 참가하고 커피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왜 구매했지? 잘 생각해보면 그냥 이 커피가 맛있었어. 그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 돈 벌려면은 이렇게 가도 되나? 사실 커피도 돈 벌려면은 오히려 가성비 있는 걸 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런 비싼 커피들은 가격이 다 투명하고 공개가 돼 있기도 하고 리스크가 많거든요. 만약에 판매를 하다가 이게 1kg라도 남아? 그러면 끝이야. 근데 그런 커피들이 많다는 거는 고객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커피들은 가치를 알아야 소비가 되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느껴요. 어쩌다 저희 구독자분들 만나거나 하면은 컵노트 말하고 막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수준이 높구나.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한 5년 동안 배운 거를 저희 구독자분들은 한 진짜 빡세게 6개월이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다양한 커피들이 많다 보니까 센서리도 정말 빨리 드시고. 구독자님들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누구 농장이다, 뭐 롱보드 농장이다, 델리다 농장이다 하면 그 농장에 대해서 정보도 다 알고 계시고 농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이 다음 트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스터리가 점점 더 재밌지만 쉽지 않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농장의 브랜딩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장들도 이제 그걸 알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산업이 어떻게 커피를 소비를 했냐면 농장에서 커피를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로스터리들이 센서리 역량과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산지의 커피들을 잘 알리면서 자기만의 어떤 로스팅 기술로 로스팅을 하고 판매를 했어. 그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커피를 유통하는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농장들이 브랜딩 되게 잘하고 있고 마케팅 역량도 갖고 있고 영업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로스팅도 하려고 그래. 거기에서 로스팅을 한 커피들은 이제 유통하는 단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터리에 대한 그 로스팅 기술의 신뢰도, 사장님에 대한 커피의 어떤 진정성 그런 걸 보고 비싼 커피를 구매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더 폭넓게 그 농장의 철학 혹은 그 농장의 브랜드를 보고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장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느낀 게 저희 이제 월픽에 많은 커피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진짜 다양한 커피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느끼는 게 예전에는 어떤 산지에 어떤 품종 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농부들도 좀 트렌드에 민감하기 시작하고 영업이나 마케팅에 좀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우시우시라는 품종이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그 우시우시 품종을 너나 갖고 와가지고 바로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도 우시우시가 나오고 뭐 파나마에도 우시우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때로와의 그 품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빠르게 실험해보는 거죠. 우리 케냐 게이샤도 마셔봤잖아요. 파나마에도 게이샤가 있지만 뭐 콜롬비아도 게이샤가 있고 이런 게이샤들이 각 국에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운남 게이샤 먹어봤잖아요. 근데 운남 게이샤도 생각보다 괜찮았잖아. 물론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의 게이샤를 생각하면 좀 퀄리티가 아쉽지만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2, 3년 뒤가 더 기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아질 거거든. 게이샤가 보통 공기가 심으면 맛이 괜찮게 나오기까지 5년, 맛이 정말 피크를 칠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간이 늘어나요. 커피를 즐기는 우리는 되게 희소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파나마 게이샤만 계속 즐기다 보면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운남에도 게이샤가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예멘에도 게이샤가 나오고 뭐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게이샤가 나오고 뭐 한국에도 게이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지별로 이런 품종들이 되게 다양화되면은 사실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재미도 그만큼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에 심길 거예요. 왜냐면 게이샤는 비싸거든.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재배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산지나 농장들도 앞으로 게이샤를 더 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원재료를 찾는 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해진 로스터리는 물론 로스팅 기술, 추출 기술 너무 중요하죠. 좋은 로스터, 좋은 바리스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원재료를 찾는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안 좋은 커피를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 수는 있지. 근데 좋은 원재료만큼 맛있게 만들 수 있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커피 로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실력이 올라왔잖아요. 그 실력이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물론 로스팅 실력, 추출 실력이 올라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좋은 원재료를 수급받을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에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의 역사 자체가 짧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바리스타분들이 없었어. 산지에 가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커피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산지에서 바잉 파워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들은 어때요? 거래 기간이 오래되고 더 유명하고 수요가 많은 곳이 독점해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북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좋은 커피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로스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더라도 원재료에서 차이가 날 수 없으니까 해외 로스터들이랑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에티오피아 봄베 맛있죠? 북유럽에 가는 봄베와 유럽에 가는 봄베, 우리나라에 오는 봄베 틀려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진짜 생도 수급 잘하는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들이 로스팅한 봄베와 한국 커피 로스터리 로스팅하는 봄베가 맛이 달라. 유럽 거 너무 맛있어. 원재료의 수급 영향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아프리카랑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리고 역사도 길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거래가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커피를 수급하고 빠르게 연결하고 언어가 잘 통하다 보니까 소통이 빠르죠. 그래서 좋은 커피를 먼저 선점하고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 로스터들이 와서 고전하잖아, 한국에서. 그 왜 그래요? 원재료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로스터들이 세계에서도 좋은 커피들을 가지고 와요. 제가 산지 가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한국이 예전에는 산지의 고객 파이 중에 순순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진짜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커피가 좋으면은 고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한국에 좋은 커피들을 우선으로 보내려고 하죠. 이게 저는 되게 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게 트렌드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생두 회사, 중간 회사가 중요했어요. 그런 회사를 통해 생두를 구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옥션이라는 게 생겼죠. 너네가 가격만 내면은 우리가 이런 관계, 수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좋은 커피를 줄게. 너나 나나 옥션을 참여할 수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커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커피의 기준을 알 수 있고, 파나마라든지 이런 중남미 지역들은 산지에서도 재배한 커피를 여러 나라의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이 판매 프로세스가 고도화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고도화된 산지는 좋은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다만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조금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유럽 소싱 회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소싱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프리카 좋은 콩들을 아직까지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아프리카 커피는 조금 한국이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해외 로스터리들에 비해서. 근데 파나마나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다른 산지의 스페셜티 커피들은 확실히 한국이 좋은 원재료를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갖고 오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로스터리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국 브랜드들이 한국 들어오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재료가 더 중요해진다.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거는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